감정을 다스리기 1, 2단계에서는 자녀가 감정을 또는 내면 아이가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그 감정의 변화의 기회, 격해진 변화의 기회를 포착하는 거, 이게 이제 1, 2단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3단계는 이 1, 2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자녀나 내면 아이와 대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3단계, 감정 다스리기의 3단계, 세 번째 단계죠. 아이가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주자. 그 내면에 있는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면 아이와 대화 또는 자녀와의 대화. 이 단계가 이제 본격적인 단계입니다.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감정들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보자 이거죠. 제가 이제 명상에서도 그런 이제 이름표를 좀 붙여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름표를 붙이면 각인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이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랬을 때,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지? 이게 화난 감정이구나. 내가 이런 감정이, 이 슬픈 감정이구나. 또는 아이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아이에게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아이 스스로 이름표를 붙여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가트맨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은 감정에 손잡이를 달아주는 것 같은 작업이다. 그러니까 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통과하는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랬을 때 감정의 문을 열고 닫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판단이 명료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감정에 손잡이를 달아주듯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어떤 감정이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가트맨 박사께서 주장하신 내용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 다스리기 대화법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자. 우리가 막상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감정을 얘기하라 그래도 쉽게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잘 못합니다. 여기 이제 감정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씩 읽어보고 이 감정이 어떤 감정들인지를 한번 좀 잘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감정 표현을 도와주는 대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뭐 했다는 얘기지. 좀 개방형 질문들이 주로 이런 이제 감정 다스리기 대화법에 속하죠. 그래서 화났구나.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폐쇄형 질문보다는, 나의 감정보다는 우리 자녀들의 감정이 표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활용하는 게 감정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감정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카드를 활용해서 나의 감정 또 자녀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활성화시켜주면은 감정을 잘 쉽게 더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가는 거, 대화의 단계. 대화의 단계에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감정에 대해서 이름표를 붙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 대화법인데, 감정 카드를 활용해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좀 만들어 가보자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감정 표현 단계의 대화법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감정 다스리기 네 번째 단계입니다.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기. 감정을,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한번 내면 아이의 감정을 좀 기울이고 들어보자. 그리고 공감해보자. 그리고 또는 자녀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공감해주고 들어보자.
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자녀가 감정을, 부정적 감정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올곧이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감정에는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긍정적 감정, 부정적 감정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것이 네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죠.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오은영 박사님이 운영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아이가 계속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욕설을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욕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상담을 받으러 왔죠.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니까 그 욕에 대한 의미 자체를 아예 몰라요.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욕에서 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선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편견이나 선입감을 가지지 말고, 그 아이가 그 욕을 하는 것 자체는 그 욕에 있는 의미가 아니고, 그 욕을 할 순간의 감정, 자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힘들었을 때 그 욕을 하는데, 그 욕에는 죽어버리겠다 또는 뭐 쌍시옷자가 들어가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말로 나오는 것들에서 느낄 게 아니고 행동과 전후 맥락을 통해서 느낄 필요가 있다. 의미를 모르는 경우에는 매우 힘들어지는데, 공감을 제대로 하는 작업부터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 했을 때 우리가 무서운 말을 하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또 전후 맥락, 이것들을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다음은 이제 자신도 모르는 복합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성인인 저도 제가 잘 모르는 복합적인 감정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주고 머물러주는 거죠. 그 감정 내에서.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이제 우리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제 캠프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막상 가려고 보니까 두려운 감정, 또 새로운 친구들, 두려운 감정들이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웅변대회에 나가기로 했는데, 한편으로는 남들 앞에 가서 웅변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설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떨리는 감정으로 해가지고 그 직전까지도 어쩔 줄을 몰랐었던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복합적인 감정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 감정에 대해서 설렘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인정하고 머물러 주는 거죠. 어떻게? 진정성 있게. 그 진정성 있게 머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고, 또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게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반드시 비난이나 경멸, 조롱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제 가족 간의 대화에서 이런 경우들을 좀 많이 봤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특히나 이제 가족 관계, 부모, 자녀 또는 부부 관계, 또 이런 관계에서 그까진 일로 아이고 그러셨어요. 이게 비난하는 거죠. 아이고 그러셨어요. 또는 그래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냐. 또는 나는 원래 그래. 나를 자기를 비난하는 말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농담 같지만은 자주 했을 때, 그 상대방의 감정이 가만히 안 됐을 때는 매우 상처받은 얘기들로 꽂히거든요. 이게 무의식 중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습관성으로 했을 때, 상대방, 이 상처받을 얘기들을 하면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우리 아빠는 매번 나에게, 아이고, 그러셨어요.
니까짓 게 무슨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성인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서 반드시 진정성 있게 비난이나 격려를 빼고 충분하게 공감과 경청을 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은 공감의 맥을 다 끊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회사에 근무할 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5번 왜를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린애들 자라면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너무 꼬치꼬치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한다는 이제 어떤 조사관처럼 얘기를 한다. 근데 보통 엔지니어들은 5번 왜라고 하는 질문을 5번을 하고 들어가서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거에 대해서 아주 몸에 배도록 듣는 거죠. 근데 집에 와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왜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거의 수사관이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나 또는 제 와이프가 받아들였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왜라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그 격해진 감정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라고 감정이 격해지거나 했을 때는 왜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엇과 어떻게로 이렇게 질문을 바꿔라. 그렇죠? 무엇과 어떻게는 이 왜라고 하는 건 이제 부정적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뭔가 꼬치꼬치 캐물어가고 그 원인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고 본인의 어떤 감정을 캐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좋은 얘기들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무엇이 했을 때 그 어떻게와 무엇이는 나까지도 포함을 해서 그 방법들을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지니어들이 뭔가 루트코즈를 찾아가는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방법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는 게 상대가 하는 말을 미러링 하면은 조금 더 우리가 감정에 대한 공감이 쉬워집니다. 이게 미러링이 이제 반영이죠. 있는 얘기를 그대로 내가 반영해 줬을 때 이 반영은 내가 한 얘기들을 그대로 다시 상대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거울처럼. 그랬을 때 상대가 내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스스로에게 공감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분위기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그러면 선생님이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또는 그런데 아빠가 뭐 하나 좀 얘기하면 안 될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우리가 100마디 질책, 100번 왜를 하는 것보다 조용히 그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상대에게 위로받고 또 상대가 경청을 내 얘기를 기울여 주는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느낌을 갖는 안전한 지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조금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이 감정 다스리기의 4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감정 다스리기의 5번째 단계는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국은 우리 이 자녀나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스스로 그 문제로부터서 해결책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죠.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 5단계가 있습니다.
이 5단계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의 해결책의 해결점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 그 첫 번째는 먼저 공감하고 한계를 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두 번째, 욕구, 니즈를 확인하자. 어떤 니즈가 있을까? 그리고 해결책을 탐색하고 그 탐색된 해결책에 어떤 솔루션이 정말로 제대로 된 솔루션인지를 검토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검토된 해결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일. 이 5단계. 하나씩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먼저 이제 내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행동의 한계를 짓는 거죠. 그 행동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폭력적인 행동이나 또는 언어적인 폭력들이 있어서는 안 돼. 이제 그런 일들은 남이나 나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감정이 아무리 격하게 올라와도 나 스스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교육할 다스리기를 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러면 어떤 것을 원할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아이가 무엇을 원할까? 또는 내 자녀가 무엇을 원할까? 니즈가 뭘까? 그 욕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가 얘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는 거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어떤 방법을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 왔을 때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몇 가지,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고 하는 대안들을 몇 가지 제시할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제 진짜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어떻게라고 물었을 때 그 대안들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어떤 대안들을 얘기하는 거, 우리 아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을 시켜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방법이 있네. 그거 아빠가 먼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좋은 방법이 있네. 하는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해 보는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있는 초감정 중에서 열등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초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저에게 한번 이거 내면 아이에 있는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 초감정, 열등감에 대해서 그래,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그래, 있는 대로, 열등한 대로 내 스스로 한번 인정해보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열등한 대로, 있는 대로. 제가 과감하게 이제 유튜브 활동하면서도 제가 이 열등감의 감정들이 많이 좀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겨내는데 많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거. 그래, 괜찮아. 좀 열등한데, 그런 상태인데 어떡할 거야? 라고 하는 대로 인정하기까지 제가 이 해결책, 이걸 계속 숨겼을 때,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해봤죠. 그리고 도망쳤을 때, 이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결국은 있는 대로 보이자. 그래, 있는 감정 그대로를 내 스스로에게 내보이자. 그랬을 때 그것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좀 편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해결책들, 현재의 감정에서 도망칠지 아니면은 그 감정과 맞닥뜨릴지 아니면 그 감정에 뭔가 다른 대안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그 기회들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계기는 이제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런 감정들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방법이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도망가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맞싸워
맞닥뜨려 싸우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좋은 방법들이죠. 우리 집, 우리 애들인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장성한 애들인데, 우리 집 유행어가 너 알아서 합니다. 너 알아서 해. 그 좀 줄여서 너 할 수, 너 알아서 해라.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들 농담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 중에 결론은 모든 선택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집 이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성을 해서 본인들이 어떤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자녀 양육 그리고 스스로의 내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은 부모 스스로가 이런 솔선수범하는 자세, 솔선수범하는 태도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저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잘 못했던 일, 여러 과오들을 반성하면서 되새기는 일입니다. 이 지금까지 얘기 중에서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정 다스리기에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 감정 다스리기를 어떤 때 하지 않아야 될까? 이럴 때죠. 아이가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이 부모들하고의 교감도 잘 안 되고 산만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내 스스로가 시간에 쫓길 때, 아이도 시간에 쫓길 때, 그리고 안전함이 우선일 때, 그리고 감정 다스리기를 해야 할 사람이 몹시 내가 흥분해 있을 때, 그리고 자해 또는 극단적인 행동이 좀 습관이 될 때, 그리고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을 때, 또는 아이가 거짓으로 감정을 꾸며댈 때, 이럴 때는 감정 다스리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라고 여기 가트맨 박사님께서 이 교재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정 코칭, 감정 다스리기 5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하면은 이제 감정을 잘 인식하자. 그리고 그 감정이 잘 인식이 된 포인트를 우리가 감정 다스리기의 기회로 삼자. 그리고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우리가 감정에 이름표도 붙이고 감정 카드도 활용해서 돕자.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머물러 있자.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해주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아이, 그리고 나 내면에 있는 상처받았던 내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자 하고 하는 것이 감정 코칭, 감정 다스리기의 5단계입니다. 이런 감정 다스리기는 감정 문제를 잘 이해하고 감정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해서 나 스스로의 문제를, 또 자녀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서 스스로의 존중감과 효능감을 올림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자아 존중감과 효능감이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자녀 양육법, 대화법, 지도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활 속에서 이 자녀 감정 다스리기 5단계를 잘 실천해서 행복한 가족,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시는 발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